안녕하세요. 여름방학 시작된 것이 엊그제 같건만 언제나 여름방학은 참 짧습니다. 방학 동안 학기 중에 좀 부족했던 부분을 체크해서 채우기도 하고 다음 학기 예습과 선행까지 챙기려 했던 계획은 휴가 다녀왔더니 시간이 빠듯해졌어요.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재촉은 하지 않고 은근슬쩍 한마디씩만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과 부모의 기싸움은 언제 끝이 나려나 싶습니다. 방학 기간 동안에 아이들도 스스로의 공부 스타일들을 점검하도록 하는데 저 또한 아이들의 공부 습관들을 재점검해보곤 하죠. 이번에도 찬찬히 좀 들여다봤는데요. 이런 공부 습관은 좀 챙기고 가야겠다 싶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이가 공부할 때 챙겨야 하는 공부 습관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챙겨야 하는 공부 습관을 5가지로 정리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공부와 문제 풀이를 구분하는 습관이에요. 공부와 문제를 푸는 게 다르다는 거야? 문제 푸는 게 공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공부와 문제 풀이는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구분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문제풀이가 공부라고 착각하고 있는 아이들도 무척 많기 때문에 제대로 설명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아이들 공부시키실 때 문제집을 먼저 정해서 그 문제집을 단계별로 풀어내는 것을 공부의 전부로 계획을 세우기도 하잖아요. 저도 그런 실수 아닌 실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정확히 확인할 수 있고 다 풀어낸 문제집들이 쌓이는 걸 보면 뿌듯하기도 해서 과목별로 문제집을 활용한 공부 계획을 세우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집만 열심히 푸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 아니라 학습에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공부와 문제풀이를 구분하자고 생각한 다음부터는 문제들을 아껴두었죠. 공부와 문제풀이 비율을 7대3 정도로 해서 예습하고 정리하고 이해하고 암기하고 복습하고 확인하는 공부의 과정에 무게를 두기 시작한 거죠. 그랬더니 3의 비율밖에 되지 않지만 7 이상의 비율만큼 빠르게 문제를 풀어내고 오답률도 적어지더라고요. 아이도 공부가 모두 된 상태에서 문제풀이를 하니까 정확히 아는 것은 뭐고 모르는 것은 뭔지 쉽게 파악이 돼서 다시 챙겨야 할 공부의 영역이 명확해서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중등 때는 문제집 중심으로 공부하기보다는 배운 내용을 스스로 개념화하고 구조화해서 익히는 공부를 하고 그 공부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문제집을 활용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습관이 들면 아이들은 스스로에게 맞는 문제집을 선택하는 변별력도 갖추게 될 겁니다. 고등학교 가기 전에 갖추어야 할 습관이죠. 두 번째는 모르는 문제에 쉽게 별표 표시하지 않는 습관을 갖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희 집 둘째는 최근까지도 이 습관이 안 잡혔었는데 이제 좀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첫째도 초등학교 때 그랬고 둘째도 아직 수학학원을 보내지 않는 이유가 사실 이 부분 때문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왜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별표 표시를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풀어야 할 분량이 계획되어 있으면 빨리 끝내고 싶어서 2번 생각해 봐야 하거나 딱 봐도 좀 어렵겠다 싶은 건 생각해 보지 않고 곧장 별표를 하더라고요. 초등 저학년 때는 별표된 문제를 자세히 여러 번 설명해 주는 방식을 썼었는데 그러다 보니 별표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더라고요. 학원 선생님들께서도 아이들이 과제에 별표를 많이 쳐서 빨리 끝내오는 경우가 많다고들 하시던데 그래서 과제량이 많더라도 별표는 고심에 고심을 한 다음 표시하는 습관이 든 다음에 학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첫째를 보니까 그 습관이 든 이후에 학원을 보내니까 과제하는 과정을 제가 일일이 챙길 필요가 없더라고요. 둘째는 습관이 잘 들지 않아서 아이도 저도 애를 먹었는데요. 진득하니 문제를 생각해보려 하기보다는 빨리 끝내려는 욕구가 강했던 것 같아요. 채점해달라고 가져온 문제집에 별표 표시를 한 문제들을 보면 깨끗하죠. 고민을 한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문제들은 제 앞에 앉아서 문제를 소리내서 읽기부터 시켰습니다. 문제를 잘라서 생각해보고 순서대로 식을 세워보라고도 하고요. 그렇게 해도 모르겠으면 어느 부분을 어떻게 모르겠는지 정확히 질문하라고 연습시켰어요. 그랬더니 아이는 엄마 앞에서 이렇게 하느니 혼자 생각 더 해보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했던지 점점 별표 표시가 줄더라고요. 전혀 손을 못 대겠는 문제는 질문할 거라도 적어 놓아야지 아무 흔적도 없이 깨끗한 문제는 안 푼 거라고 생각하겠다 했고요. 아이들이 별표 쳐온 문제도 옆에 앉혀놓고 문제를 읽어만 줘도 아 알겠다 하면서 쉽게 풀 때가 있잖아요.
문제를 푼다는 것이 보자마자 답을 낼 수 있는 문제가 있고 거듭거듭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사실 후자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게 진짜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문제집의 별표는 정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을 때만 표시하는 습관을 길러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세 번째는 풀이 과정을 제대로 정리하는 습관인데요. 두 번째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수학 공부할 때의 습관이에요. 이 부분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 엄청 받았었는데요. 첫째는 그런대로 식 세우는 것을 수월하게 했는데 둘째는 아무리 강조해도 그때만 고쳐지고 돌아서면 다시 답만 적어 놓는 거예요. 풀이 과정이 아예 없거나 살짝 끄적여 놓은 것만 있는 상태에서 답을 적어 놓는 거죠. 여기서 문제는 그렇게 쓴 답이 맞았을 때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는 거죠. 저학년 때는 대부분 간단한 문제들 위주였기 때문에 암산으로 충분히 답이 나오기도 하고 연산학습지를 오래 했기 때문에 줄줄이 쓰는 것보다 암산을 더 쉽게 느꼈던 것 같아요. 암산으로 정답을 맞출 수 있는데 왜 줄줄이 풀이 과정을 써야 하는지 이해시키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중학교 공부를 할 때도 그렇지만 고등학교에 가서는 천천히 자기가 세운 식을 따라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하잖아요. 미미민누 채널을 보니까 미적분 문제도 팔짱 끼고 째려보다가 답을 맞추는 학생들도 있긴 하던데 그런 아이는 우리 집 옆에 옆집 아이잖아요. 다행히도 저희 첫째는 이제 마치 답안지를 옮긴 것 같은 풀이 과정을 적는데요. 그 방법을 둘째에게도 연습시키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풀이 과정을 쓰고 싶어도 어떻게 쓰는 건지 몰라서 못 쓰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답풀이를 할 때 먼저 아이가 다시 풀게 하고 나서 답안지에 답을 옮겨 적으며 어떤 부분을 고쳐 적어야 답지 같은 풀이 과정을 쓸 수 있는지 익히게 했어요. 풀이 과정을 쓸 때는 그러므로 라는 말을 쓰고 답을 적는다든지 미지수를 쓸 때는 내가 설정한 미지수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반드시 적어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풀이가 섞였을 때는 1, 2, 3 등으로 순서를 매긴다든지 풀이 과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언어와 방식에 익숙해지게 만드는데 답안지 필사만한 것이 없더라고요. 엄마나 선생님이 붙어 앉아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것보다 효율적이기도 하고요. 제가 식을 세워 쓰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검산에 있기도 한데요. 모든 문제를 처음 풀 때 실수 없이 맞추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런 실수조차도 용납하지 않고 엄격하게 하면 너무 가혹하잖아요. 그래서 전 검산이라는 방법을 활용해서 여유를 갖자고 아이들에게 말하곤 합니다. 연산 학습지를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시킨 것도 검산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인데요. 검산을 해서 실수를 잡아내면 처음 정답을 맞춘 것보다 짜릿하잖아요. 그런데 잘 정리해서 풀이를 써두지 않으면 검산할 때 모든 문제를 처음부터 다시 풀어봐야 하죠.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식을 잘 세워서 풀이 과정을 잘 정리해서 풀었다면 검산할 때는 식이 잘 세워졌는지 확인하고 계산할 때 실수하지 않았는지만 확인하면 되죠. 그렇게 하면 검산을 아주 빨리 할 수 있게 되고요. 중학교부터는 서술형 문제들도 출제되기 때문에 식을 세우고 깔끔한 풀이 과정을 쓰는 습관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으면 정말 고생을 할 겁니다. 저희 둘째는 정말 자유분방하게 여기저기다 계산하면서 풀었었는데요. 이제는 미지수 넣어가며 나름 습관이 잡혀가고 있답니다. 서술형 문제에서 너무 장황하게 글로 일기를 써놓고 있어서 그 부분만 좀 잡으면 될 것 같아요. 풀이 과정 쓰라니까 왜 그리 구구절절 글로 쓰냐니까 자기의 의도를 정확히 설명하려고 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써놓은 거 읽는 재미는 있는데 어찌 잡아줘야 하나 고민이 좀 됩니다. 네 번째로 살펴봐야 하는 것은 예습과 복습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중학생인 첫째는 초등학생 때 이 습관을 잘 잡아두었더니 중학생이 되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준비할 때 확실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국영수 공부하느라 다른 과목들 공부까지 평소에 할 시간이 없다면 수업 시간 전 쉬는 시간에라도 짧게 훑어보는 예습을 하게 했는데요. 그것이 습관이 되니까 첫째는 도움이 많이 된다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모이니까 꽤나 많은 양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쉬는 시간엔 화장실도 가고 친구들과 제잘거리기도 할 테니까 그 시간까지 공부를 하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 나눌 때 쉬는 시간을 활용하면 굳이 따로 시간 내서 공부하지 않더라도 수업 시간에 이해하기가 훨씬 수월해질 거라고 가볍게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처음 보는 부분이라 수업 시간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반복되니까 제가 해줬던 말이 떠올랐다고 해요. 한번 경험해 보니까 도움이 돼서 계속 하게 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복습은 매일, 매주 해야 하는데요. 배운 걸 그날이나 그 주에 정리하고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아이들이 시험을 준비하면서 그 시험 준비 기간을 3주나 4주로 정하면서 그때부터 요이 땅 하면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시험 준비 기간은 말 그대로 시험을 대비하는 기간이잖아요. 공부는 그 전에 모두 되어 있어야 하는데 어떤 친구들은 그 시험 준비 기간에 공부까지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절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아이는 평소에 그때그때 배운 것들을 복습해서 일단락 지어놓고 시험 준비 기간에는 시험을 위한 개념 점검이나 문제풀이 위주로 시험 대비를 하고, 또 다른 아이는 시험 준비 기간 시작과 함께 잊혀져 갈 뻔한 기억들을 소환해 가면서 공부를 시작한다면 어떤 아이가 더 좋은 결과를 받아들겠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시험 준비 기간이 되어서 공부를 시작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고쳐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습과 복습으로 평소에 공부를 해두는 습관을 들여야 공부한 만큼 만족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나만의 계획표를 작성하는 습관을 들이자는 겁니다.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첫째가 학원 정기고사를 준비하고 있어서 시험을 하루 앞두고 잘 돼가고 있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시험 범위를 착각해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시간을 많이 들여서 정작 중요한 부분을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주말이나 휴일에도 놀고 싶은 거 참아가면서 열심히 공부한 것을 누구보다 잘 알지만 이땐 잔소리 좀 길게 했습니다. 계획표를 잘 짜서 공부에 돌입했고 열심히도 했는데 정작 시험 범위가 잘못되어 있었다면 그 노력은 자칫 물거품이 되니까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놀자고 해도 공부해야 한다고 하면서 늘 책상에 앉아있는 친구인데 안타깝게도 성적은 잘 안 나오는 친구예요. 그런데 또 어떤 친구는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고 항상 여유 있어 보이는데 공부할 땐 제대로 해서 좋은 성적을 받죠. 그 차이는 타고난 것도 있을 테지만 대부분은 공부를 효율적으로 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일 겁니다. 계획표를 짜서 공부를 하는 것이 좋지만 우선 계획표를 짜기 전에 정확한 시험 범위를 알고 중요한 부분과 좀 덜 중요한 부분을 파악하고 내가 잘하는 부분과 부족한 부분을 알아서 계획표에 효율적으로 녹아들게 해야 하죠. 그렇게 나만을 위한 계획표를 촘촘히 세워둬야 비로소 공부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오늘은 이렇게 아이가 공부할 때 챙겨야 하는 공부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여름방학이 이제 길지 않게 남았지만 그 시간 동안만큼이라도 이런 공부 습관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완성이 안 되면 학기 중에 해도 되고 또 기나긴 겨울방학도 기다리고 있고요. 급할 것 없이 천천히 스며들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